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호조무사 국시 문제에서 환경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환경 출제 경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년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등급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이냐 하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실내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 물어보는 문제, 식중독은 케이크가 나오면서 포도당 규균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출제되었어요. 20년 하반기에는 햄버거병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장출혈성 대장균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 그리고 용존산소가 높은 물의 특징, 폐기물 처리 방법에서는 메리법이 출제가 되었고요.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이나 피부염, 눈과 목의 따가움 증상을 호소한다 하면서 새집 증후군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1년 상반기에는 오존층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는 층이다 라고 해서 고르는 문제 출제되었고, 산성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고르는 대기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어패류를 먹고 걸리는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도시 하수 처리 방법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는 문제 출제되었어요. 21년 하반기에는 포도당규균의 독소가 무엇이냐, 장독소에 대한 문제 출제됐고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2차 오염 물질 뭐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고요. 수질 오염 지표, 환경 오염의 현상,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문제 출제되었어요. 22년 상반기에는 습지보호 국제협약이 출제가 되었고, 물의 오염 지표, 용존산소에 관한 문제 나왔고요.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퇴비 방법에 대한 나열을 하고 어떤 처리 방법이냐 물어보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식품보존법에서는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보존법 섞어놓고 화학적 보존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2년 하반기를 보시면 열섬 현상에 대해서 이제 대기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설명을 하고 답을 고르는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광선에서는 비타민 D를 형성하고 도르노선이다 해서 자외선을 고르는 문제에 출제되었고, 수질 오염 지표는 뭐 BOD나 DO, COD 설명이 다 나오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식중독 중에서는 자연독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바른 거 고르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20년 상반기에 출제되었던 미세먼지 등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기 오염 지표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가지 등급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행동 요령을 발표를 했어요. 국민들이라 하면 민간군하고 일반군을 나눠서 이제 행동 요령을 지침을 하다라고 있는데, 민간군인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들이 되실 수가 있어요. 좋은 보통은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지만, 나쁨 단계에서는 민간군이나 일반인이나 너무 장시간 무리하게 실외 활동을 제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민간군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실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실내 활동을 권장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일반인인 경우에도 이제 장시간 너무 무리하게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되는 단계가 매우 나쁨 단계가 되실 수 있겠어요. 대기오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알고 계셔야 되죠. CO2. 우리가 숨 쉴 때도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 증상이 생기는 증상을 군집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집독 용어 자체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군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요해요. 군집독같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인자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실내 오염 지표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죠. 대기오염의 지표는 1차와 2차 오염물질로 나뉘어질 수 있겠어요.
1차 오염물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1차 오염물질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대표적인 아이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되실 수가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속이 일어나게 되면 산소 부족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죠. 아황산가스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질소산화물도 온실가스라든지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의 원인 물질이 되실 수가 있어요. 1차 오염물질이 대기에 나와서 햇빛을 받으면서 광학 반응을 일으키고 화학적인 새로운 물질들을 생성하게 되면 얘를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스모그, 오존, PAN, 알데히드가 대표적이죠. 스모그는 연기나 먼지 같은 것들이 안개가 낀 것 같이 부유물들이 막 떠있는 증상을 스모그라고 하실 수가 있죠. 오존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자외선으로부터 지구에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기 때문에 파괴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차 오염물질의 오존은 대륙권에서 생성된 물질이에요. 스모그가 변형되어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실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굴뚝의 연기를 측정하는 링겔만 농도표가 있고요. 떨어지는, 강화하는 매진량을 측정하는 디보직 게이지가 있겠어요. 대기 오염 영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실효과 온난화가 첫 번째로 나와 있네요. 최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것은 균형을 이룸으로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적외선의 복사를 다 흡수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현상은 엘니뇨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증상 나타나실 수가 있고, 세계의 기온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증상들 다 온실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국제협약으로는 교토협약과 파리 협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존층 파괴가 있어요. 오존층 파괴는 앞에서 살펴본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니라 성층권에서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오존층이 프레온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 등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게 되면 아까 유해한 태양의 자외선 등이 지표면을 뚫고 인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동식물의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실 수 있겠어요. 국제협약으로는 몬트리올 협약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열섬 효과 되시겠어요. 주변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을 말할 때 열섬이라고 하죠. 도심이나 겨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도심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인구가 가밀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산성비 살펴보시면 산성비는 황산과 질산이 변화돼서 빛 또는 안개 형태로 지상에 강화하는 현상을 산성비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호수나 하천이 산성화로 인해서 수중생물이 피해를 입고, 산림이나 농산물도 피해를 입고, 빌딩이나 철제 구조물, 대리석, 건물 등이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실 수 있겠어요. 하수 처리 과정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면 하천이 유입되면 스크린을 하죠. 큰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침사와 침전 과정을 섞으실 수가 있어요. 가라앉히거나 액체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바닥에 가라앉히는 과정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혐기성 처리와 호기성 처리를 거치실 수 있죠. 혐기성 처리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패조와 이모풀탱크가 예시로 드실 수가 있죠. 호기성 처리 방법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 호기성 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성온이법이라든지 살수여상법, 산화지법을 드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2차로 침전을 다시 시킨 후에 방류하는 과정 거치실 수 있겠어요. 인체에 미치는 광선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세 가지 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외선은 장점이 많은 광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소독작용과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성장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우울증을 예방한다든지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강선인 도르노선이라고 불리실 수 있죠. 단점으로는 피부에 색소를 침착한다든지 홍반이라든지 피부암을 유발하실 수 있어요. 가시광선은 명암과 색채를 구별하는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가시광선이 부족할 때 시력이 저하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안구진탕증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광선이 너무 센 경우에는 피로라든지 안정피로 발생하실 수 있죠. 적외선으로는 열선이죠. 지구 기온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이 복사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온난화가 발생하실 수 있죠. 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피부에도 많은 광선이 이렇게 쬐게 되면 피부에 홍반이라든지 습진이 발생할 수 있고 눈에는 후급성 백내장이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보시면 22년 상반기에 출제된 습지보호협약, 람사르 협약이 있죠. 그리고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두타 수질 오염 지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용존산소량 DO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먼저 살펴보시면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되시겠고요. BOD는 물속에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OD와 DO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BOD가 높다 하면 DO가 감소되실 수 있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O는 깨끗한 물일수록 상승이 되고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상승되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있어요. COD는 그럼 BOD와 뭐가 차이가 있나 보시면 물속에 이제 유기물들이 미생물이 아니라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COD가 상승된다는 건 DO는 감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COD 공장 폐수가 막 배출이 됐다 이럴 때 산화제를 넣어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썼다. 그러면 BOD보다는 COD가 더 상승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지표로는 부유물이 있어요. SS. 물속에 막 떠있는 뿌옇게 보이는 물질들을 다 이제 부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플랑크톤이 증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용존산소를 소모해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유기물질, 찌꺼기들이 어류에 붙어서 어류들이 폐사를 하실 수가 있고 수중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물 표면에 뿌옇게 껴 있어서 햇빛이 통과를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은 음료수의 수질에서도 나왔었죠. 100ml 중에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질 오염의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가 있죠. 대장균이 이제 나오게 되면 분변성 오염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는 또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죠. 식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중독에는 크게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나눠지실 수가 있고, 세균성에 의해서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또 나눠지실 수 있겠어요. 감염형인 경우에는 식품을 섭취한 뒤에 이제 인체 내에서 발육 증식한 세균에 의한 균체 내 독소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고 열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열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실 수가 있겠어요. 독소형인 경우에는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서 세균이 균체 외 독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고 열이 나지 않는 게 특징이고, 예방보다는 이런 식품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죠. 감염형에는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균, 장출혈성 대장균 세 가지 드실 수가 있겠어요. 살모넬라는 익히지 않은 계란이나 돼지고기 같이 동물성 식품들을 덜 익힌 상태에서 복용할 때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다에서 난 이제 생선이라든지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발생하실 수 있는 식중독이 되실 수가 있죠. 장출혈성 대장균 또한 이제 햄버거병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패티 부분이 중심이 덜 익혔을 때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 장출혈성 대장균 등은 가열 후에 섭취하시거나 조리기구 세척을 잘하는 거, 손 씻기를 잘하는 걸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시고, 특히나 장염 비브리오 균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균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바닷물을 씻어내는 수돗물로 씻는다든지 담수월로 씻는 행위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독소형인 경우에 대표적인 식중독 포도상 규균과 보툴리누스균 되실 수가 있겠어요. 포도상 규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잠복기가 한두 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에 침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균체외 독소로는 장독소를 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문에 김밥이라든지 도시락, 케이크 나오게 되면 포도상 규균을 의심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위생이라든지 남은 식품은 냉장 보관한다든지 해서 균체외 독소로 인한 오염을 줄이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보툴리누스균은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기 때문에 또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대표적인 식품은 통조림, 소시지 등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보관 상태를 잘 확인한다든지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식품을 섭취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 식중독은 증상이 경미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요. 2, 3일 정도 앓고 나면 회복이 가능한 식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집단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감염자의 변이나 구토물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거나 손 씻기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식중독을 살펴보셨고요. 여기서는 자연독과 관련된 식중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 산물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유독 물질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돼서 발생하실 수가 있고, 개인 차이가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동물성 식중독의 대표적인 아이는 보거가 되실 수가 있어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고요. 열로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끓여서 먹는다고 해서 이제 독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리된 식품을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전신마비나 의식소실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바지락과 굴은 베네루핀, 조개는 미틸로톡신이라는 독소가 가지고 있고, 유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피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식물성 식중독은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보리는 에르고톡신,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물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버섯을 종류를 잘 보고 독소가 없는 버섯을 드시는 거 필요하시고, 감자는 감자의 발아 부분 있죠. 햇빛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 독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행위 필요하실 수가 있고, 매실에도 뭐 씨앗 부분에서 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제거하고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 식품 조리라든지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패, 발효, 변폐, 자기소화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영양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부패는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아민과 암모니아 등이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관련이 있고요. 발효는 당지식품, 특히나 이제 뭐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돼서 변질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폐는 지방질 식품이나 탄수화물 식품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변질되는 과정을 변폐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소화는 단백질 식품이 식품 자신이 갖고 있는 효소에 의해서 근육이 연화되고 이런 과정을 뜻하는 거죠. 식품 변질 같은 경우는 부패는 단백질, 발효는 당질, 변폐는 지방과 탄수화물, 자기소화는 단백질,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그 주요 식품의 보존도 한번 실어봤는데요. 우유는 저온 장기간 살균법과 고온 단기간 살균법, 초고온 살균법을 이용해서 보존을 하실 수가 있죠. 저온 장기간 살균법인 경우에는 유산균이라든지 단백질 파괴가 덜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젖소 관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드실 수 있죠. 초고온 살균법은 다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그죠?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의 단백질이라든지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어요. 육류는 구입한 즉시 조리하시는 소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야채는 농약과 기생충 오염 문제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먹는 것들이 주요 식품들의 보존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식품의 보존 방법도 살펴보시면, 식품의 보존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인 보존 방법과 화학적 보존 방법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보존 방법에는 건조법, 가열법, 저온 보관법, 밀봉법, 통조림법, 조사살균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화학적인 보존법에는 뭔가를 식품에 첨가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 첨가법, 소금 절임법, 산장법, 여기가 화학적 보존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 보존법 하나씩 살펴보시면, 건조법은 수분의 함량을 감소시켜서 세균의 발육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수분은 15%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열은 끓여서 식품 속의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하실 수 있겠어요. 저온 보관법은 식품을 저온에서 유지해서 미생물의 대사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보존법이 되시겠어요. 밀봉법은 식품을 외부의 공기, 수분, 해충 등으로 차단시켜서 장기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고, 통조림법은 식품 속의 효소와 활성화,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조사살균법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보존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화학적 보존 방법, 방부제 첨가법,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부제죠. 그래서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미량을 사용해야 되고 무미 무치로 식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부제를 첨가해서 세균을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소금 절임법은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와 염소 이온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염수 법 시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설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인 경우에는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농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첨가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산장법은 식초를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하는 방법 되실 수가 있겠어요. 폐기물 처리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쇄가 되시겠어요. 크기를 원래 크기보다 작게 함으로써 비교적 균일한 형태로 작게 만드는 방법이 파쇄가 되실 수가 있죠. 압축은 폐기물의 밀도를 증가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이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 과정이 되시겠어요. 열적 처리 과정은 고온에서 가스나 액상, 고체상 물질을 전환해서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처리 방법이 되시겠어요. 열적 처리는 폐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고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고화 처리 과정은 고체 상태로 고정해서 화학적 안정화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는데 중금속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부피나 무게가 증가해서 운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실 수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투기법은 육상이나 해상에다 내다 버리는 방법이죠. 되게 비위생적이고 파리나 쥐가 많이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퇴비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기성 조건 아래서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폐기물 자원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 처리 과정에서 슬러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와 같이 부식도를 변화시키는 생물학적 공정 과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축산 폐기물이라든지 낙엽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겠죠. 소각법은 폐기물 감량화나 유독물질 제독화, 정보환경 저책의 부응으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의 재활용 면에서 되게 바람직한 방법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태워버리는 방법이죠. 근데 단점으로는 건설비나 운영 관리비가 비싸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큰 폐기물 처리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매립 방법은 분리해서 남은 폐기물을 흙에다 매립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처리 비용이 낮아서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어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